주식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 지분을 초기에 획득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더듬이를 상실한 동학개미가 되지 말고 핵심 경쟁력을 지닌 스타트업을 공부하고 그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더 성공적인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젊은이 스스로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즉 창업에 투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글로만 배워서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에 있어 좀 더 프로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몇 가지 충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조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공헌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의 퀀트 애널리스트인 해리 덴트는 사람의 나이 47세 근방에 가장 큰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라서 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큰 집을 사려면 7년 정도 저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즉 나이 40부터는 저축을 해야 하고 그 결과 소비 지출이 줄며 경기가 위축된다는 논리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층이 가장 두텁다는 베이비부머들이 1960년생 전후 세대인데요. 그들이 40대로 접어들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할 나이인 60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은퇴란 두려운 사건입니다.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결과 소비 성향이 더욱 위축되고 경제의 탄력이 크게 둔화되는데요. 이제는 이런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누가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는 대형 설비를 갖고 있느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빅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결국 지금은 과거의 제조업 위주의 구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 중심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저성장에 돌입하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기를 선호합니다. 따분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평생 그렇게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대기업을 선호합니다만 그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가치를 인정받는 시기는 40세 전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직 활력이 있고 경륜도 붙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나이 됐을 때도 지금의 대기업이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조립 중심의 대형 제조업체들은 부가가치를 잃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창업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 과정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스타트업들의 생존율이 낮았던 이유 가운데 큰 부분은 안정적으로 자랄 때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우 임상 결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성공한 것처럼 거짓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된 지금 시중 자금이 갈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성장 기회만 보여줘도 시중 자금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만큼 성장 스토리가 있는 스타트업 도산 확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지금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누적 실패 확률은 의외로 낮을 수 있고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우 투자를 한번 잘못하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가운데 투자 프로젝트를 수년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 스스로를 차별화할 수 있는 역량들을 꾸준히 모은 후 투자에 옮기는 것이죠. 그 결과 투자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고 그 기업이 투자를 발표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창업에 있어서도 냉정한 시장에서 자신이 세운 스타트업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다른 이가 아닌 내가 그 사업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있어 스스로 질문하고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해야 하는 비전과 지금 이루어야 하는 목표,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초기 기업이라도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죠. 오히려 그래서 더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역항암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의 경우 인류를 암으로부터 해방시키자라는 비전과 함께 개발한 약물을 가장 혁신적으로 환부에 전달하는 방법의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실행 전략의 일환으로 내부 역량으로 해결되지 않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다른 스타트업의 M&A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인구 노령화와 함께 구조적인 저성장, 그리고 침체 국면에 접어들자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럴 때 창업을 통해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창업의 조건은 큰 가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업 기회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많죠. 그런데 스케일러빌리티가 없으면 자영업에 그칩니다. 이웃과 나누기 어렵죠. 따라서 창업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염두에 둡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쉽게 진부화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타트업이 손정희 씨에게 1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요구하자 손정희는 1조 원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냐는 것이죠. 창업은 물론 내가 해서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선물 아닙니까? 창업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것부터 생각합니다만 그 전에 부가가치를 사줄 수 있는 이웃이 좋아할 만한 것인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작은 차이에도 고마워할 수 있다면 고객에게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수익성도 끌어올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이 생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벤처 캐피탈에게 어필해야 하겠죠. 먼저 스타트업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들이 고객과 투자자 입장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은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에 모험 자본이 투자한다고 해서 스타트업도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강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벤처 캐피탈이 모험적인 프로젝트에 리스크 테이킹 한다는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신이 리스키하고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약함을 의미합니다. 즉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사업 자체가 모험적인 만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안에 당장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도 좀 안심하지 않을까요? 벤처 캐피탈 가운데 교수 창업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연구만 좋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의 상업성은 도외시한 채 말입니다. 물론 모든 교수님이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교수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조금씩 보이려면 지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침대를 갖다 놓고 밤새워 일을 하지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에는 아직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폭발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을 통해 어떤 이웃을 서비스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타겟 커스터머를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업자들도 소비자들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함께 만드는 성과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주식 지분을 나눕니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조직이 깨지겠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신의 컨트리뷰션이 크다고 주장하며 지분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커다란 파일을 함께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는 초기 스타트업이 깨지는 흔한 이유입니다.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에게 내가 일한 부분이 좀 더 돌아간다 해도 기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호떡집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급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아직 일이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불만 없이 동료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갈등이 초기 스타트업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잡음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죠. 반면 악마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 당시에는 달지만 결국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것이 악마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들에게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장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 쉽게 답을 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만일 내부 정보에 의존할 경우 당장은 달콤한 결과가 있고 설령 그 불법 행위가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투자를 위해 공부할까요? 결국 실력 없는 펀드 매니저로 전락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급한 상황이 자주 도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산을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회복불능의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준법보다 강한 윤리가 요구됩니다.